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영훈 기자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특검의 구형량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형량.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비상계엄 몰랐다 대통령 막으려고 했다 입장 그대로세요? 오늘 실형 선고되면 법정 구속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말씀 좀 남겨주시죠. 1심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포고령에 의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다는 겁니다. 형사재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첫 판결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 내란을 도왔다고 보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전 형식상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한 행위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는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내란이 성공할 거라고 보고 이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사건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다음 달 19일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진행 중인 재판들도 일제히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인데 이 내용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라며 내란 혐의는 소설에 가깝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한층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번 판결문이 나온 대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데 1심 선고여서 다른 재판부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정반대 판단이 나오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그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이번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과거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내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공범과의 형평성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된 만큼 한 전 총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의 형량이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정 시간을 넘겨 173분 동안 25개의 질문을 받았는데 검찰개혁과 남북관계, 이해운 후보자 거취 관련 입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밝힌 성장 5대 전략을 언급하며
대전안을 통한 대도약 필요성을 다시 역설했습니다.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불공정과 특권을 바로잡겠다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다만 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보안수 사건 문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본인 해명을 들어보는 게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있어 통일은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겠다며 미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며 현실적으로 동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공급 대책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환과 대도약을 주제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과제로 지방 주도 성장을 꼽았습니다. 행정통합을 그 출발점으로 봤는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정치적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대전 충남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기류도 생기고 있다며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쟁점 중 하나인 재정 분권 명문화에 대해서는 현재 72대 28인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까지 확대하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간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재정을 대폭 늘려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대개 65대 35 정도에 해당되는 만큼을 한번 배정을 해보겠다. 장기 목표니까. 국민의힘이 선거용 돈풀기라고 비판한 20조 지원안은 행정통합 유인책으로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정을 나누는 만큼 권한도 넘기고 수도권 공공기관도 대대적으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혀 예측 불능입니다. 알 수 없죠. 정치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송전탑 설치 갈등에 대해선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지산지소가 원칙이라며 정책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안이 한시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더욱 기대는 종속적 지방분권이라며 세제 개편을 통한 확실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보다 먼저 통합을 추진했지만 속도에서 뒤처지게 된 대전과 충남. 이장호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20여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 지원은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식의 시혜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정도 일시적으로 이 4년간 20조를 주겠다 해서 어디 선심 쓰는 것처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부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종속적 지방분권이 될 거라며 국민의힘 법안대로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등 세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문화하자. 법안에 명문화를 해서 확실한 고도의 자치권을 지방정부에 줘야 된다. 학계에서는 교부세를 통한 통합 지방정부 지원은 분명 한계가 있다면서도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4년간 20조는 교부세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에 대한 안정성과 재정 확보에 있어서 다소 부족하다. 출범도 전에 세금 징수 체계까지 고치는 건 무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른 통합시도 똑같은 권한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국세, 지방세 전체를 고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또 중앙정부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에 확정된 통합법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두 시도지사는 통합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통합시장에 누가 나설 거냐는 질문엔 지금은 법안이 중요하다며 그런 질문은 당분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통합 얘기를 처음 꺼냈던 1년 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는데 조만간 누가 나설지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전 경호원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당원 가입 명부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작전명 필라테스. 신천지 지도부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에 몰래 가입시켰다는 프로젝트 명칭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 작전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천지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경호 조직으로 알려진 1급4자 출신 전 경호원 이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 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주로 요한 지파장과 청년회장 등의 지시를 받았다며 당원 가입자 명부가 있는데 오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수본이 살펴보는 당원 가입 의혹 시기는 2022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4년 총선까지입니다. 이 기간 5만 명이 책임 당원에 가입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신천지의 당원 가입 배경으로 지목된 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경기도는 방역 수칙을 어긴 신천지 총회를 폐쇄하는 등 강경 대응을 했고 이에 대해 이만희 총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해 경로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3월 경찰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2차례 기각했습니다. 이후 신천지 지도부는 윤석열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겁니다.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비방하는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당원 가입에 이 총회장이 관여했는지 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얼마 전 퇴직한 세종시의회 간부급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하위직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폭행당한 공무원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세종시 의회에서 별정직 4급 간부 공무원을 지낸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0월 말 퇴직한 40대 정모 씨가 최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자신과 함께 일했던 하위직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정 씨는 지난달 12일 밤 세종시청 인근 번화가에서 공무원 A씨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시비 끝에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뇌진탕과 함께 코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한 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폭행 사건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며 조만간 불러내 범행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직접 만나 해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네, 제가 연락드릴게요 해서 그때 일정 조율해서 만나서 얘기하시죠. 돌연 입장을 바꿔 인터뷰 등 모든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세종시 의회는 유감을 표하며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 간에 좀 폭행 사건이 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복귀하면 그에 따른 이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조직 갈등 조정과 협치에 큰 기여를 했다며 지난해 10월 말 정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전세 사기가 대전에서 다시 발생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가구 주택 3동이 몰려있는 대전의 주택가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모두 40여 명. 이들 가운데 20명 넘는 임차인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실소유주가 같은 다가구 주택 3채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가구당 전세 보증금이 평균 1억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 금액이 4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자 중에는 LH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3천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별로 못 준다는 거죠. 건물 3동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건 지난해 7월과 11월입니다. 하나의 단지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 가운데 한 동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바로 옆 건물에서는 임차인 모집이나 계약이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 등 3명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채권 최고액을 표시하고 임차인이 동의했다는 내용을 넣었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까지 노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걸 알았다면 누가 계약을 했겠냐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건물의 가치를 초과한 채무들이 있는 상태, 그리고 경매 개시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면 전문가가 이를 알렸다는 것만으로 성실 중개 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전세 사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공모 정황이 입증되는 전세 사기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엄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사흘째 한파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절정에 이르러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또 대설특보가 내려진 호남과 제주 지역으로는 밤새 강한 눈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세음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수록 기세를 더해가는 한파. 시민들은 두꺼운 옷차림으로 중무장했습니다. 거의 영하 투모로우고요. 여의도에 빙하기 온 것 같아요. 찬바람에 눈물이 흐를 정도입니다. 저번 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너무 추운 것 같아서 너무 추워서 눈물이 절로 나는 날씨네요. 사흘째 한파가 이어진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2.2도, 철원은 영하 19.2도를 기록하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 자리 잡은 고기압을 따라 한기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22일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4도, 철원 영하 19도 등 오늘보다 더 낮겠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밀려온 서해상에선 눈구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장성과 영광 등지에선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 최대 10cm 이상, 제주 산지는 최대 20cm 이상 눈이 더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최대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도 있을 거로 보여 대설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거리 전체가 거대한 냉동고처럼 변했습니다. 이런 추위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웃들에게 더 가혹한 법인데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을 김우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도심 전체가 얼어붙은 아침, 쪽방촌에도 매서운 추위가 닥쳤습니다. 옷을 입는데 다 껴입죠. 여기 제가 개수로 하면 10개가 넘을 거예요. 한평 남짓한 쪽방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 냉기에 실내에서도 외투를 벗기 어렵습니다. 이게 감기 걸려요. 여기는 이 벽이 옛날 집이라서 양말을 안 신으면 동상 걸려요. 나무문 하나로 냉기를 막아야 하는 이들.
대부분 혼자 살고 몸이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난 환자니까 5만 원대 좀 문제가 좀 있죠. 봉사단체의 발길도 바빠졌습니다. 쪽방을 하나하나 돌며 안부를 확인합니다. 식사도 하셨고요. 겨울에 한파 턱 보다 보니까 한파를 버틸 물품 지원도 늘렸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매주 2만 포인트씩 지급받습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이곳 옹기창고에서 현금처럼 쓰일 수 있는데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추운 날이면은 주민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따뜻한 국물이나 아니면 한파 관련 뭐 장갑이나 씻을 곳이 마땅치 않은 이들에게는 동네 목욕탕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체 후원 등으로 운영되는 동행 목욕탕은 한파 속 취약계층에게 포근한 쉼터입니다. 분위기가 좀 이렇게 소란스럽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 와서 쉬고 주무시고. 서울시는 이번 한파 기간 노숙인 280여 명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2만 3천여 명을 돌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이번 겨울에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A형 독감에 이어 이번에는 B형 독감이 예년보다 빨리 확산하고 있어 겨울철 독감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영경 기자입니다. 소아과 대기실이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입니다. 오전 이른 시간이지만 진료실마다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가 수십 명에 이릅니다. 고열이나 콧물, 기침 같은 감기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감을 2번을 앓고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또 독감일 줄 몰라가지고 열이 나니까 애가 열 나면 엄청 치워버려가지고 혹시나 하고 검사 받으러 왔어요. 이번 겨울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 11월 중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새해 들어 다시 반등했는데 주목할 건 잠잠했던 B형 독감 검출률이 지난해 말 유행했던 A형 독감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불과 한 달 전 B형 독감 검출률이 2%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습니다. B형 독감은 보통 학교 개학 시기와 맞물려 2, 3월에 유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확산이 이른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A형 독감에 걸린 적이 있더라도 B형 독감에 또다시 감염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맞는 게 낫다고 조언합니다. 위험한 이유는 폐렴, 중이염, 합병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들 지금이라도 독감 접종을 하셔서 걸렸을 때 쉽게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겨울 6개월 이상 13살 이하 국내 어린이의 독감 예방접종률은 70%. 이 가운데 독감에 가장 많이 걸리는 7살부터 13살 사이 접종률은 6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력한 한파 속에 B형 독감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열에 더해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까지 나타나서 장염과 헷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B형 독감의 특징을 이준철 내과 전문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요 며칠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 날이 추워지면서 이 바이러스 활동이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이번 한파가 B형 독감 확산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B형 독감은 보통 늦겨울인 2월이나 봄철인 3, 4월에 유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네. 올해는 1월 중순부터 유행이 시작돼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러스는 춥고 건조한 환경에서 생존력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어진 강력한 한파가 그 촉매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추운 날씨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늘고 실내에서의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현재 B형 독감이 아주 빠르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두 달 빨리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번 독감이 증상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이제 독감하면 열이 많이 나는데 이번 독감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아픈 소화기 증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칫 장염 증상, 요즘 유행하는 장염과 함께 헷갈려서 이게 나는 장염이 걸린 거 아닌가. 근데 알고 봤더니 독감이더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유행하는 B형 독감의 특징이 그 구토, 복통,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을 아주 흔하게 동반한다는 것인데 노로바이러스 장염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성 장염과는 분명 차이가 납니다. 먼저 B형 독감의 경우는 독감 특유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고 두통, 전신통, 오한 같은 전신 증상이 우선이 되면서 뒤이어서 소화기 증상이 따라오는 패턴인 반면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열이 없거나 열이 있다고 해도 미열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열보다는 갑작스러운 구토나 수양성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어떤 것이 먼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독감일 수 있고 혹은 장염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지난달에 A형 독감이 걸렸는데 이번에 바로 B형 독감에 걸렸다. 보통 우리가 이 독감에 걸리고 나면은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독감에 안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방심하면 안 되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독감에 걸렸으니 올겨울은 끝났다 이런 오해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A형 독감과 B형 독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핵산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교차 면역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A형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B형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A형 독감에 걸린 이후에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뒤이어서 B형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의학적으로 이것을 면역 공백 상태다라고 부르는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서로 다른 두 가지 독감에 연달아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를 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제 독감이 보통 이제 3, 4월까지 가잖아요. 지금 1월 달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내가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나? 왜냐하면 면역력이 생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지내야 되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백신은 분명 효과가 있고 지금이라도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보통 체내에서 항체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형성이 되어서 길게는 한 6개월 가까이 지속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유행 곡선을 보면 길게 갈 때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도 유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맞으면 그 남은 유행 기간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유행하는 B형 독감은 워낙 전염력이 높고 또 회복 속도가 더딘 경향이 있어서 뭐 노약자와 같은 고위험군이나 단체 생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맞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단체 생활하는 학생, 노약자 같은 경우에 더더욱 이제 예방 수칙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이제 밀집된 장소에서 많이들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것을 아무래도 예방 수칙에서 이렇게 환기 같은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단 말이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환기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추운 겨울에 실내에서 바이러스의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라 반대로 이제 그 농도를 얼마나 떨어뜨리냐 문제라 저희가 전략적 환기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추운 날씨에 오래 길게 열어두는 것보다 짧고 굵게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한 10분 이상 이제 확실하게 환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이 맛 통풍을 이용한다고 해서 한 번 열 때 마주보고 있는 창문을 열어서 실내에서의 공기의 흐름을 아주 빠르게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를 씻어내주는 효과를 노리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환기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는데 그럼 습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호흡기 점막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서 반드시 가습기 등을 이용해서 습도를 40에서 한 60%를 유지해주는 전략. 그래서 단순히 냄새만 빼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낮춘다라고 하는 좀 효과적인 환기가 중요하다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를 낮춘다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예방 수칙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우리 군과 경찰이 합동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한국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조사에 나선 군경합동조사팀이 오늘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동조사팀은 오늘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 씨와 오모 씨 등 3명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사팀은 이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는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오모 씨가 언론 인터뷰에 나선 지 5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오 씨와 장 씨는 서울의 한 대학 선후배 사이로 보수 성향 청년단체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일한 뒤 이듬해 무인기 제작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씨는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은 장모 씨에게 무인기 제작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연관급 요원이 두 매체를 공작용 위장회사로 활용하며 1,0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오 씨와 장 씨 외에도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 전담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던 A 씨도 포함됐습니다. 합동조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들의 공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 2년 만에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관군 합동자문기구가 각 군과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드론사 폐지를 권고한 건데 일각에선 드론전 역량 약화 우려도 나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말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사건 이후 윤석열 정부는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적 무인기에 대응할 전담부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창설 단계부터 자원과 인력의 중복 투입 등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드론사는 12.3 비상계엄 직전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내 논란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군 구조 개편안을 논의해온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이 드론사의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찰과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부대들이 대대나 사단이나 군단이란 말입니다. 큰 걸 하자니 미사일 사령부하고도 겹치고 공군하고도 겹치고. 육해공군이 이미 실정에 맞는 드론을 오랜 기간 운영해온 만큼 기존 부대 특성에 맞는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미국 이런 데도 드론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대에 맞는 능력의 드론을 그 부대에 갖다 주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국방부는 검토를 거쳐 드론사 폐지 수순을 밟을 거로 보이는데 다만 드론 역량을 총괄 발전시킬 구심점은 필요한 만큼 내부에 드론 발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각에선 드론사 폐지가 평양 무인기 작전에 따른 계엄 청산용 조치로 드론전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비행기와 배로 국경을 넘으려다 적발된 마약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자 마약 조직들은 기존과 다른 밀수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의 여행 가방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가방 안을 뜯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다 납땜한 거야 지금. 여기 밑에 있어. 다 했네, 다 했어.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검은 비닐이 나옵니다. 안에 숨긴 건 필로폰입니다. 3.6kg, 12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마약 유입 경로는 국제 우편, 특송 화물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해외 마약 밀수 경로 중 여행객이 50%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행객이 우편이나 화물을 앞선 건 처음입니다. 여행객이 들여오는 마약은 1년 전보다 건수는 약 3배, 중량은 2배 늘었습니다. 여행자들이 이용한 건 캐리어뿐만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운동화인데요. 깔창 밑에는 이렇게 마약을 숨겨서 신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지방공항도 새로운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외 공항에서 적발된 마약은 처음 30%를 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단속이 집중되자 풍선 효과가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인천공항보다는 조금은 더 단속이 약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었는데요.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3,318kg,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관세청은 마약 척결 대응본부를 신설하고 매주 적발 동향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를 경찰 순찰차가 일부러 들이받아 멈춰 세우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화물차를 뒤따르다 이상한 낌새를 채고 신고한 시민과 경찰관이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톤 화물차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꿉니다. 갓길 차선에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듯 위태롭게 주행합니다. 뒤따르던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구조사는 화물차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박살나 있더라고요. 가드레일에 막 부딪히고 이러더라고요. 구급차는 시속 10km 느린 속도로 달리는 화물차 뒤에서 거리를 유지하며 10분간 다른 차량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걸 확인했고 경찰관이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무의식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은 운전자, 화물차는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경찰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들이받아 화물차를 멈춰 세웁니다.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은 5km 넘게 도로를 달리다 고속도로 진입 직전 이곳에서 경찰에 의해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경찰관들이 화물차의 창문을 부순 뒤에야 운전자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와중에서 손가락이 좀 까딱하며 움직였어요. 그래서 살아있구나.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가던 길에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상황. 시민의 신고와 침착한 대응, 경찰관의 기지가 더해져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오늘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충남권 대부분 지역에 사흘째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충남 서해안 지역은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대전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천안은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이후로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추위 속에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눈은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 살펴보시면 세종과 충남 북부 내륙 1에서 5cm, 그 밖에 충남 지역과 대전은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공주가 영하 13도 안팎에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세종이 영하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산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한낮에 당진이 영하 4도를 보이겠습니다. 부여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한낮에 보령이 영하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